예, 1920년 신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제가 나혜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나혜성과 관련해서는 드라마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컨텐츠로 나온 것들이 좀 많아서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여성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몰라도 그림 그린 화가였고, 예, 그리고 중간에 바람이 나서 남편한테 이용을 당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좀 새로 밝혀드려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1920년이 근대 여성 중에서 신여성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 붙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1920년인데 그 20년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제가 나혜성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896년에 태어났고 194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50이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행여병자로 죽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화가이기도 하고 화가만큼이나 유명했던 게 글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한테는 나혜석은 그림 그리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그림보다는 글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잡지 신여성에도 글을 상당히 많이 남겼고요. 1920년대 30대 유명했던 잡지 중에 뭐 삼천리 이런 잡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도 나혜석 글을 볼 수가 있어요. 나혜석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최초 여성 화가이고요. 수원 부잣집 딸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수원에 가면 나혜석 거리가 조성이 되었는데 만든 지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혜성은 어떤 유부녀가 이제 이혼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불륜 여성이어가지고 오랫동안 이 여성을 조망하기가 힘들었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갖고 있었던 근대성이라든가 또 재능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 여성은 이제 표상할 수 있는 거리를 수원에서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지가 않아요. 오래되지가 않은데 수원의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게임분이셔가지고 오빠랑 같이 일본 이제 동경에 도쿄에 유학을 가서 미술대학을 다녔잖아, 그죠?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고요. 여성 전람회를 최초로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1927년에 이틀 동안 개최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혜석은 원래 부잣집 딸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까지 유학을 갔던 여성이 흔치 않았고, 거기다가 그냥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 하니, 서양 그림을 그린다 하니 관심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이 여성이 그림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호기심으로도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틀 동안에 5,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품이 팔렸는데요. 신춘이란 아마 봄을 그렸던 작품인 것 같아요. 신춘이 350원에 매각됐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350원 같으면 지금 돈으로 3,500만 원 정도인데 적지 않은 그림이죠.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 조선미술대전이 있는데 1922년 지금 보시면 이 여성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1920년이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1922년에 조선미술대전 1회 때부터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총 18점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나혜석 그림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앞에 보셔서 알겠지만 여성 전람회를 최초로 개최를 했던 여성이고, 그리고 조선미술대전에 이만큼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나혜석 그림은 지금 그렇게 많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조명을 하면 좀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림을 많이 그렸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글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여성계 잡지에 경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책이 글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글이 있냐 그러면 경희는 아마 나혜석 자신을 투영한 여성 이름이 경희입니다.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경희라는 책 안에 글 안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밥을 그대로 얻어먹고 사는 거는 우리 집 개와 다를 바가 없지요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아가 스스로 자아를 깨치고 그리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시나리오, 시, 수필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발표를 해서 나혜석 글은 지금도 여러 군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나혜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동안에 5,000명이 올 정도로 유명했던 것들은 이 여성이 당대 부잣집 딸내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여성인데 여성의 외모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예쁘게 생겼잖아, 그죠? 이 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주 미인이 부잣집 딸이 가기 힘든 동경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미술대학을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 여성이 유명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연애 사건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동경에서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 학생들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학생이 최승구라는 학생이고 오빠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폐결핵으로 옛날에는 폐결핵이 정말 심각한 병이었잖아, 그죠? 폐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새로운 남편인 김우영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친일 그 관료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혜석이 이 사람과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을 4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막 사람들 입방아에 또는 언론에 나오면서 도대체 나혜석이 어떤 인간이고 라는 것 때문에 아마 출품회 할 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4가지입니다. 일생을 두고 나만 사랑해 줄 것,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이 여성은, 나혜성은 그림이라는 게 자기의 자아 실현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김우영이 원래 결혼을 한번 해가지고 전실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전처의 딸하고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그리고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마지막 거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래가지고 김우영이 그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이 최승구의 원래 있는 고향 전부 어디라고 제가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 앞에서 묘 앞에 가서 추모식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근대적인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나혜석이 그 채린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린이 누구예요? 예. 3.1 독립운동에 그 서명을 했던 33인 민족 독립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고요. 천도교의 수장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은 이후에 이제 변절을 해서 친일 행각에 앞장을 섰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고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재판에도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체린을 어디서 만나냐 그러면 프랑스에서 가서 만나게 돼요. 김우영이 갖고 있는 직업이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을 가게 됐었어요. 프랑스를 가고 이제 독일하고 유럽 일대를 돌게 됐는데 프랑스에 갔을 때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놔두고 혼자 이제 독일로 남편이 여러 가지 업무자 가게 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가 정말 예술가의 도시이잖아, 그죠? 나는 여기 남아서 그림을 좀 더 그리고 싶고 그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그걸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나혜석을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혜성은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막 그림 관람도 많이 다니고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천도교 활동을 하기 위해 갖고 프랑스 파리로 왔던 체린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 파리가 아주 떠들썩했대요. 이 두 사람이 하도 정열적으로 연애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당연히 남편기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걸 빌미로 해서 이혼을 당합니다. 이혼을 당하는데 일단 나혜석이 이혼을 당하지 않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혼 당할 만큼 잘못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이혼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금한 조금 돈 위자료를 받고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보지 못하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혼 고백서를 1930년에 삼천리 대표적인 잡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나의 이혼 고백서라고 해서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정조관념도 없으면서 여자 정조관념에 너무 강조하는 것들은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조선 경성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 나혜석이 이 이혼 고백서를 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이혼을 당했잖아, 그죠? 이혼을 당했는데 체린한테 정조유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딱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12,000원, 지금 돈으로 15억인데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체린은 이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조선에는. 이게 특히 모든 이렇게 연애가 나게 되면, 불륜 사건, 이 연애 사건이 나게 되면, 그거는 남자이자 두 사람의 문제인데도 모든 책임은 여성한테 돌리고 여성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인데, 나혜석이 체린한테 니도 책임지라 라고 해가 15억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 실제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막 공방이 오고 가다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두 사건 때문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때 경성 일대가 막 입방 모이면 커피숍이라든가 술집에 모이면 나혜석 얘기를 하고 체린의 연애 사건을 니 들어봤나 내지는 있거나 말거나 라고 해가지고 카드라 통신을 갖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저작글에 많이 해제가 됐는데, 이혼당한 사실보다도,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당한 것도 그 당시 시선으로 나혜석이 비난받지요. 비난받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거를 알리는 나혜석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문에 내고, 그리고 이혼 고백서라 그래갖고 당당하다 그래 잡지에 내고, 그리고 최일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런 나혜석을 사회는 좀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나혜석은 이때부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암만 강심장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도 전 사회가 이 여성 하나를 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비난을 하게 되면 어떤 강심장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때부터 나혜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손이 뜨는 수전증이 왔대요.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나혜성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림을 그린 화가한테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거는 사형 선고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고 굉장히 생활고에 고생을 많이 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이 나혜석이 근대 여성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여성이고, 그리고 당당함의 극치를 자랑해서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고도 나의 이혼 고백서라는 글을 쓰고, 그리고 이혼을 당하게 만들었던 불륜 상대자인 최일인한테까지 위자를 청구하는 이런 아주 평등의식이 그냥 쩔고, 그죠? 당당함의 극치인 나혜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나혜석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나혜석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나혜석이 우리 역사계에 조명된 지가 오랜 세월은 아니었었어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100주년이어서 여러 가지 사료들이 발굴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독립운동가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100주년을 준비한 몇 년 전부터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신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주거든요. 제일 높은 게 대한민국장, 그 다음에 대통령장, 국민장, 독립장,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5개를 줘요. 5개를 주는데 주로 이 주는 선이 그 감옥을 갔다 왔던 5개월 이상의 옥고 경험이 있어야 이걸 주게 되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사실은 같이 잡혀 들어가도 우리 그 사회가 그게 좋은 건가요? 여성이 네가 뭘 알고 이 독립운동을 했겠노? 남자한테 꼬시겨서 그랬겠지, 남자 따라다닌다고 그랬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형량이 적게 받는다라거나, 또는 여성들이 직접 총을 들거나 이렇게 독립운동 현장에 있지 않고 뒤에서 이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런 운동은 이때까지 별로 크게 조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허은 여사님이 독립운장 애국장을 받으셨거든요. 허은 선생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한 집안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냈던 석주 이상용 집안의 자부입니다. 석주 이상용 집안의 자부인데, 허은 선생님은 총을 들거나 또는 폭탄을 던졌던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석주 이상용 시아버지지요.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남편, 아주버님,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전부 뒷바라지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독립운동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야 되고, 특히 여성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허은 선생님과,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 박열 영화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던 가네코 후미코가 훈장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작업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나혜석의 독립운동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죠.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여학생들이 대거 3.1운동 현장에 나왔잖아요. 나혜석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3.1운동에도 참여를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5개월 동안 투옥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어떤 거로 알려져 있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혹시 이 영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항옥이라는 형사가 소위 밀정인가 독립어열단인가 라는 거를 가지고, 아직 우리 역사에서는 저거 해명 안 됐거든요. 이걸 갖고 영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주 연기 잘하고 아주 인기 있는 그 공유가
안동 출신의 당대 유명한 김시현 역할을 맡고 등장을 했던 영화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우리 조선으로 폭탄을 실어 나르는 어떤 그게 역사적 배경이잖아, 그죠? 요때 요 장소가, 중요한 장소가 안동현, 지금의 단동입니다. 우리 이제 북한에서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막바로 있는 그게 단동인데요. 중국 그 당시에는 1920년, 30년대는 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동현의 남편이 아까 말한 외교관이었거든요. 외교관으로 그게 거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안동현에서 압록강 철변을 거쳐서 조선을 넘어오는, 물론 이 사건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영화로는 황옥 경부 폭탄 사건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때 관련되었던 사람들, 어열단원에 있던 사람들의 정원들도 있습니다. 그 어열단원 유석현이 체포 직전에 나혜석한테 권총 2자루를 맡겨요. 권총 2자루를 맡기고 이 권총을 그 나혜석이 남편과 같이 자고 있는데 자기의 베개 밑에 이걸 숨기고 있다가, 예를 든다면 일본 애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설마 침대에는 베개까지 디벼 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 일본에서 그 청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교가 남편이 있는 직장에 관련된 간사인데, 그게 숨겨 있다가 나중에 돌려줬고요. 유석현 씨가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 항옥 경부 폭탄 사건은 이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 경성으로 압송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항옥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는 들어가서 이 어열단의 실체를 알려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신분을 속였다. 나는 밀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막 거기다가 재판 과정에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열단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다 재판을 받을 무렵에 많이 구속됐거든요. 왜냐면 막 폭탄이 좀 터지고 사람이 다치고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옥중 생활을 할 때 나혜석이 찾아와가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리고 용기도 북도도 줬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독립운동가의 나혜석도 앞서서 화가 나혜석, 그리고 이혼 고백 썼던 나혜석이만큼이나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여성이라는 게, 1920년의 신여성이라는 게 그 전근대 여성과 달리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겠다, 주체로서의 자기를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자기를 자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여성이긴 하지만, 이 여성이 만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식민지 조국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식민지 조국에도 눈 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던 나혜석도 함께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체린하고 김우영은 그 뒤에도 승승장구합니다. 체린은 초기에는 3.1운동에, 독립운동에 민족 대표로 서명을 했지만 이후에 대표적인 게 친이를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김우영은 청독부 소속 외교관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끝까지 승승장구합니다. 직위는 계속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나혜성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혜성은 마지막에 행여병자로 죽잖아, 그죠? 그림도 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친일보다 여성의 외도가 더 용서받지 못할 일인가라는 것들을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혜석은요, 신사 참배도 거절을 하고 끝까지 장시 개명하지 않았습니다. 나혜석의 일본 이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있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권력에 대해서도 독립적일 수가 있고, 이런 일본의 어떤 이런 요구도 독립적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1948년 12월 10일 날 서울 원효로의 서울시립병원에 무영고 병동에 한 여성이 실려왔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었거든요. 12월 10일 같으면 얼마나 추운 겨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동사 같은데, 신혼미상, 무영고자,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 그리고 중풍, 추정 연령은 65세에서 66세라고 했는데 이 여성이 나혜석이었고요. 실제 나이는 5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나이보다도 무려 몇 살이나 더 많게 본 거예요. 10살 이상이나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 수원 당대 부잣집 딸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남들 가지 못한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던 여성이었는데, 그리고 세련됨의 극치에 있었던 여성인데, 말로는 이혼,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것들 때문에 독립운동가 나혜석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갔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이 행여병자가 바로 최초 여성 서양학자이고요.
그리고 여성 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가였기도 하고요.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자아를 위해서 열심히 글을 썼던 나혜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신여성의 그래서 이 현실의 말로는 참 비참하다라는 거를 제가 나혜석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여성이라는 거는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주체, 독립 이런 것들 하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도 자기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원래 일본에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성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은 비난받는 게 남성들도 취직하기가 힘든데 여성들 자리 갖고 경쟁하는 것들이 싫으니까 신여성에 대해서 못된 걸 이렇게 막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신여성이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소수의 굉장히 선택받았던 신여성 같은 경우에 가는 데가 있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나혜석처럼 화가가 되기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여성들은 의사가 되더라도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밖에 못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된다 하더라도 가정가사 선생님밖에 되지를 못해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정말 너무너무 좁습니다. 유리천장에 이제 극단을 보여주게 되는데, 대부분들은 보통 학교를 나오거나 또는 여고보라 그래서 지금의 고등학교 수준을 나온 여성들, 아주 배운 여성들이잖아요. 전체 여성 숫자 중에서도 많지 않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가는 데가 전화교환수, 버스 차장, 버스 차장은 우리 이제 안내원 같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로글이라고, 전화 교환할 때 헬로라고 부르니까 그때는 모시모시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할로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버스글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백화점에 가면 1920년, 30년 되면 조선에도 백화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요. 대구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미나카이 백화점이 193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앞에 있으면 백화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해주고 하는 데파트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그 앞에 매장에 있는 여성을 숍걸 이런 것들로 해서 막 부르는 직업분들을 보십시오. 이 다 배운 여성들이고,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대하는 고객이 일본인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당대의 권력자이거나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하는 여성들도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직업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고학년 여성들이 굳이 할 만한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운 여성들도 저기밖에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이런 현장 속에서도 동일 임금은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희롱 이런 것들은 일상으로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거고, 배운 여성이 지금 여성이 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또는 신여성이 목소리를 내려 그러면 개인적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인데, 이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을 먹는 건 우리 집 개와 다름없다라고 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영역은 많지가 않고, 그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보시는 저렇게 저런 직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 신여성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커도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제 신여성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여성은 1920년, 30년을 들어서면서 사실은 보기가 힘들어져요. 더 이상 신여성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대 여성으로서의 신여성이 있는데요. 그런 신여성 말고도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표상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이제 이 신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급진주의적 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자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양한 근대 여성들이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이 여성들은 통칭해서 신여성이지요. 신여성, 새롭게 전 근대학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고, 다른 삶을 꿈꾸고, 그리고 생각하고 만들고 싶은 세계가 다른, 그런 사회가 다른 그런 여성들이기 때문에 근대 여성 그냥 말 그대로 신여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계열도 있고, 그리고 급진주의 여성들도 있고요.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만나는 조선이 식민지 조선이고, 식민지 조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민족 해방이라 독립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신여성이 여성으로의 자각, 어떤 자아의 성립, 경제적 독립과 함께 민족이나 또는 소위 말하는 국가를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른 계열들의 여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 환경이라는 게 민족 문제가 놓여 있지요. 집에는 성차별적 가족 문제가 있지요. 여성하고 남성을 달리 대하는 가족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유리천장의 직장 문제가 있지요.
1930년대가 되게 되면 일본이 만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시동원 체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이 경제 문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성들끼리도 아까 말했던 쇼걸, 그 다음에 데파트걸, 할로걸 이런 것 갖고도 싸우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식민지 여성들로 산다라는 거는 이런 식민성이라는 문제 앞부분에 보셨던, 그리고 근대성이라는 이 복합된 문제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젠더가 이게 여성 젠더가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성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갖고 있는 의식 또는 지향하는 세계가 다른 것 따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유주의 계열, 급진주의 계열 또는 사회주의 계열 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걸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유주의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학계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많이 다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다르구나 보시게 되는데, 나혜석 같은 류를 급진주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몸소 앞에 실천을 하잖아요. 이혼 고백서를 넣는다라든가, 아니면은 남성한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조건을 4개를 내걸고, 그 내거는 것들조차도 시부모를 모시는 게 너무 당연한 조선에 그거 안 하겠다. 그리고 자기의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성한테 가서 묘비를 세워달라, 막 이런 것들은 상당히 레디컬한 여성들인데, 나혜석 같은 여성들입니다. 굉장히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배제돼 버리죠. 나혜석 얘기를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대별하게 되면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하고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인데요. 일단 이 두 여성의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입장이 다릅니다. 일단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 근대 시절에 자기의 가족 또는 가정이 양반 고위 관료 내지는 상당히 이제 권력적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들이어서 일찍부터 그 경제적 권력을 많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으로 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은 깨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일본도 보고 심지어 미국까지 가고 또는 유럽에 유학을 갔다 와서 거기서 갖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 지위 그리고 만들었던 근대를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대해서 같이 맹목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런 거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누려왔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는 놓고 싶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일정 정도 사회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육아, 여성의 사회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정근대 여성들하고는 일정 정도 사이가 받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집에 와서는 아이도 키우고요. 바깥에 나 여성들 보고도 집에 들어가서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세련된 음식을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여라, 이런 것도 막 글도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잘 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권력을 누리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러면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30년 넘어가게 되고 일제 전시 동원 체제가 되어버리면서 일본들이 부역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친일의 길을 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한란, 모윤숙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이죠. 근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삶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중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부의 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1920년, 30년 부분에 우리가 근대의 식민지의 민족 항일 운동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뿌리가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사회주의 운동이고요. 이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은 우리가 해방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1920년, 30년대 우리 그 식민지 민족 항일운동의 사회주의는 항일운동이라는 것들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이 계열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구시대의 오염된 근대를 비판한다. 앞에 말했던 자유주의, 뭐냐면 타협한 근대지요. 근대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있지만 자기 삶에서는 한 개도 아끼려고 하지 않는
구시대적 어떤 부분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 계열에 있는 여성들의 만들어내는 근대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굉장히 비판을 하고 이런 여성들을 부르주아 도덕에 따르고 있다. 지걸 찾으려고 안 놓으려고 그리고 착취에 굴종하고 있다. 이런 구여성이다. 너그 신여성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은 전시동원기에도 친일로 변절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은둔하거나 잠적하거나 체포당하거나 수감당하거나 심지어는 그게 안 된다라면 중국이나 연해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여성들을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의 이론적 틀이 마르크스 레닌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통 막스글 레닌 레이디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게 불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주세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주세죽 얼굴 내가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주세죽이고요. 굉장히 미인이시죠? 예. 정말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봐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세죽의 남편이에요. 누굴까요? 예, 박헌영입니다. 박헌영하고 주세죽이 2번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일제시대 때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 박헌영이고 박헌영 사이에 낳았던 유일한 딸입니다. 바바리아라는 지금 소련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소련은 옛날 말이죠. 이 주세죽 같은 사람을 앞으로 다시 돌릴게요. 비난을 하게 되는데 박헌영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박헌영이 그 당시에 일제 식민지 시기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서 구속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박헌영이 잡혀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세죽이 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중국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갈 때 박헌영 있는 친구 김다냐가 대구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찾아보시면 대구와 직접적으로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김단야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중국에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김단야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두고 그 당시에 이 일군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의 남성들이 붉은 연애를 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남성들도 연애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여러 번 했는데 자기들의 정조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있고 여성들의 사회주의 계열 안에서도 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힘들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남성들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연애, 여러 번 결혼, 이혼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남성은 없는데 주세죽을 엄청나게 많이 비난을 합니다. 이게 붉은 연애를 했다라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은 자유주의 계열이나 급진주의 여성들의 어떤 신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천력이 대단했던 여성들이다. 변절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 사회활동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활동도 하게 됩니다. 이 여성들이 주로 여자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신여성이라고 나왔잖아, 그죠? 다 신여성이에요. 다 신여성인데 신여성 중에서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신여성 중에서도 굉장히 전투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각으로 딱 자기를 뭐라 부르냐면 여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청년. 그래서 이 계열들이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청년 여성 조직, 여성 청년 조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여성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서울 또는 포항, 김천 뭐 이런 데 많이 만들고요. 대구에도 대구 여자 청년회라는 단체가 192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항에도 있었고 김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여성들의 의식화 활동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면서 여성들이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아까 보셨다 알다시피 갈 수 있는 데 많지가 않고 그래서 편불을 기술을 가리키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기술 교육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취업 학교 이런 것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의 활동들을 쭉 하다가 1930년대가 들어가게 되면 대대적으로 전시 동원 체제가 되면서 모든 사회 운동을 갖다가 일본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간에도 깨지고 많은 단체들이 불법화되어져 버리고 그죠. 일본에 의해 가지고 해서 여자 청년회도 1927년, 28년, 29년에 대구에 여자 그 신간회 소속의 건우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어졌고 그 건우회는 신간회 활동이 해소되어지면서 없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구에 이런 식의 좀 진취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여성 운동 조직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 단체는 그 뒤에도 있어요. 종교 단체에서 만드는 여성 단체도 있고요. 일본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애국 부인회 같은 조직도 대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본의 의도로 만들어졌던 뭡니까? 기획된 여성 단체이고 또는 종교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체들이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신여성 내지는 여자 청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여성들의 자아가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독립적인 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들도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서야 되고,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활동하는 여자 청년 운동은 1920년 말 1930년 초가 되면 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도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성들 사이에도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차별된 이유는 이 여성들이 근대를 체험하는 경우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식민지 사회 내부에 식민지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독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 다양한 세력들 속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통합하고 제휴하면서 형성되어 나갔기 때문에 단일한 모습의 신여성으로 딱 규범화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여자 청년도 이때 등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요 사진은요, 금방 제가 주세죽 얘기를 했잖아요. 막스걸 레닌 레이디라고 불렸던 주세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 단발했던 여성이 강향란이라는 사람이 최초이긴 하나 신문에 언론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퍼포먼스로 등장했던 사람은 허정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주세죽, 허정숙, 그리고 고명자가 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이 사람들 다 여자 청년 운동을 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입니다. 남아있던 유일한 국내 사진이에요. 푸른 역사 출판사가 요걸 가지고 새 여자라는 책을 만들어 찍었는데요. 이 여성들이 1920년, 30년 다 세 명 다, 허정숙은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아주 고위직 여성이 되지만 주세죽하고 고명자는 굉장히 말로가 비참했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이 1920년, 30년 조선을 떠나기 전에 다 이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들이 처했던 현실, 식민지 조선은 어떠했고, 거기서 이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자각을 했고, 또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자각을 했는가라는 어떤 그 고민의 여정, 그리고 여성의 활동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책이 나중에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새 여자라는 책인데요. 그게 앞에 나와 있던 사진입니다. 청계천 다리에 있는데, 이때는 이 여성들이 다리에 다리를 물에 딱 담그고 뭐 사회주의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으면 예쁠까? 그리고 어떻게 머리를 끊으면 예쁠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자유로움도 추구했던 어떤 대표적인 사진이어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주세죽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죽었습니다. 가서 김다냐랑 둘이 그 당시에 소련 정부에 의해서 일제히 첩자라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김다냐는 거기서 총살당하고요. 주세죽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거든요. 애도 떨어뜨려 놓고. 바바리아는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나중에 1953년에 이 딸을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가다가 폐렴에 걸려서 죽어요. 폐렴에 걸려서 죽어서 참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식민지 조선을 살았던 여성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 그랬던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역사 속에서 근대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제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근대 여성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좀 찾아봤어요. 신여성이라고 하나의 단일한 범주에 넣으면 안 된다. 굉장히 다양한 구상들이 있다. 이 다양한 군상들이 어떻게 세계를 이해를 했었으며, 그리고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어땠던가, 특히 식민지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던가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들의 삶은 사실은 잘 조망되지가 않습니다. 자료가 잘 없기도 하고, 또 여성들을 별로 조망하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역사 전공이니까 우리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던가라는 것들을 조망하는 학문입니다. 자료를 갖고 분석하는 학문인데 인간을 제대로 조명을 하려 그러면 보편적인 인간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헐스토리까지 들어가야지 완성된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근대 여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근대 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여성사를 관심 갖는 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의 역사라는 측면에 있어도 의미가 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꼭 근대 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사 그리고 여성자뿐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혜석 그리고 주세죽 대비를 해서 근대 여성의 이제 피극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혜석이나 주세죽의 종말은 당대에 대접받지 못했잖아요. 지금 재조명되고 있죠.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녀들이 썼던 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시 가치를 존중받기는 하는데 이 여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녀들이 앞섰던 것들이 아니라 그녀들이 살았던 사회가 그녀들보다도 뒤처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삶이 비극적이었던 것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대가 무엇인가를 알기도 전에 시대 속으로 좀 던져졌던 사람들이 바로 근대 여성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